안성환의 시사야. 문경수의 우주로 가는 밤. 늦은 밤이죠. 곧 잠자리에 들어야 할 이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중력을 거스른 채 힘차게 우주로 솟구치는 로켓이 존재합니다. 물론 로켓 위에 탑재된 우주선에는 우주인들도 타고 있을 겁니다. 우주인이 탄 로켓이 발사되는 모습은 참 멋지기도 하지만 위험이 큰 만큼 가슴 졸이고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주에 다녀온 우주인이 수백 명에 달하지만 로켓 위에 실리는 우주선은 여전히 화약고만큼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걱정을 좀 덜게 됐습니다. 스페이스X가 사상 최초로 발사 중 비상 탈출 실험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주로 가는 밤에서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흥미로운 우주 소식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나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실 것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로켓은 원래는 뭐 무기로 그렇죠. 예, 개발하는 걸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우리 많이 보시다시피 화약을 잔뜩 넣은 통이 네. 그 밑에 불을 붙이면은 네. 그 통이 확 불이 붙어서 그렇죠. 추진력이 발생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 위에 사람만 얹어져 가지고 그렇죠.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네, 되니까 그게 로켓입니다. 얼마나 사실 위험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로켓 위에 탑재된 우주선에 사람을 싣고 대기권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목숨을 걸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거의 그냥 화약고에 사람을 태워서 그냥 네. 무조건 밀어 올려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도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맥락에서 그 스페이스X가 이제 그 미국 시간으로 그 19일 오전 10시 반인데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인 크루 드래곤의 비상 탈출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날 실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태우는 거 말고는 네. 사람을 태우지 않았다라는 거 빼고는 실제로 국제 우주정거장을 향해서 발사하는 것과 똑같이 상황을 설정을 했고요. 대신에 이 우주선 안에는 2명의 인형을 태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고도 상승 중에 로켓을 갑자기 터트린 다음에 네. 그 상황에서 이 로켓에서 우주선이 안전하게 분리가 돼서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그 성공의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화약고 위에다 사람을 실어가지고 네. 우주로 보내면은 네. 근데 가다가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 그렇죠.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안전 매뉴얼 같은 거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네. 사람은 살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조건이 붙어 있는 거랑 다름이 없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저는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네.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 로켓이 올라가다가 빵 터졌는데 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봤더니만 그 위를 향해서 작은 우주선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주 산업에 있어서는 또 어마어마한 어떤 전개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인 우주선이 네. 뭐 우주를 관광하는 시대가 그렇죠. 오려면은 네. 내가 목숨을 담보로 나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아무리 우주가 좋다 하더라도 네. 내가 사라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안전장치, 네. 안전보장에 관한 것들을 네. 마련한 다음에 네. 우주로 나가야 되니까 네. 이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네. 근데 이런 이제 그 실험들을 하는 이유는 과거 1980년대였나요? 그렇죠. 네. 그 우주선이 위로 쏘아 올려지다가 맞습니다. 갑자기 공중 폭발을 한다거나 이런 네.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 말씀하신 게 이제 86년도 1월 28일이니까 아마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그 발사에서 올라가다가 네. 발사 뒤 73초 후에 그 우주선이 폭발하는 바람에 7명의 우주비행사가 희생된 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 비상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탈출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주인이 희생된 거라서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이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이 2011년도를 기점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그 텀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나사가 공식적으로 우주왕복선을 이제 안 만들겠다 이렇게 거죠. 선언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우주왕복선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만들겠다 네, 맞습니다. 나선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주인들을 네. 안전하게 데리고 들어오거나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네. 그런 실험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렇죠. 이제는 뭐 우주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우주에 갈 일이 많기 때문에 예. 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에 성공했다.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엄청난 나가는 겁니다. 것만 남은 거예요. 아마 엄청 빨라질 겁니다. 앞으로는. 예, 그동안 우리가 뭐 우주여행 그냥 또 올해 된다고 했다가 또 내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짐작만 했는데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실험에 성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네. 거기서 비상 탈출까지 다 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말씀해 주세요. 네, 거기 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 팔컨 9 로켓이 이륙한 다음에 84초 후가 되면은 네. 고도가 대략 20km 정도가 됩니다. 네. 네, 성층권 정도 올라갔는데 그때 그 속도가 시속 1,200마일이니까 약 1,900km 정도로 속도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1,900km. 네. 네. 그 시점이 가장 빨리 가속이 되는 시점인데요. 이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비상탈출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러 그 1단 발사체 로켓을 폭발을 시킨 겁니다. 이게 근데 네. 언제 기체에 이상이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미리 감지를 하고 나서 네. 감지를 하고서 먼저 우주선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초 후에 폭발을 시킨 거죠. 네. 네. 그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전투기 조종사가 탈출할 때. 그렇죠. 갑자기 우리 영화 봐도 네. 그렇지만 막 네. 이렇게 경보음이 막 울릴 때 그렇죠. 안 되겠다. 전투기 포기하자. 네. 그러면 비상 탈출 장치 이렇게 탁 누르면은 네, 레버로 당기면 그러면 위가 열리면서 예. 네, 날아가는 비슷한 방식인데요. 그렇게 이제 딱 분리가 되면 그 우주선 안에 내장되어 있는 8개의 또 엔진이 있습니다. 그 추진장치가 가동을 하면서 어쨌든 폭발된 이 로켓과 많이 떨어져야만 안전을 확보하기 때문에 더 높이 한 40km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 우주선이 방향을 우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구로 선회한 다음에 이제 4개의 파라슈트 낙하선이 펼쳐지면서 인도의 대서양 바다 앞바다에 무사히 착륙하는 그 실험에 성공을 한 건데 요 발사에서 바다로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9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페이스X에서는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우주선의 추진 엔진을 테스트를 한 700번 정도 했고요. 네. 그리고 낙하선이 펼쳐지는 훈련도 80차례나 걸쳐서 사전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안전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앨런 머스크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할 만큼의 성공을 거둔 것 같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족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켓이 날아가다가 이상 신호를 감지하면 로켓 우리 볼펜 뚜껑처럼 생긴 뚜껑에서 엔진이 8개가 나오는 거죠. 픽 하고 나와가지고 걔가 멀리 떨어져서 날아간 다음에 낙하산이 펼쳐져서 지구로 안전하게 귀환한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진짜 사람이 타면 되는 건가요? 네, 진짜 사람이 타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우주로 나가도 괜찮은 시대가 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실험에 좀 그 의미를 좀 두자면은 그 사실 미국이 2011년 이후로 이 우주항공선 프로그램을 중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주에 갈 때 러시아에 소유주 로켓을 타고 올라갔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미국이 9년 만에 자체 유인 우주선을 확보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실험이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2달 안에 실제로 이 드래곤 우주선에다가 실제 유인 우주 비행사 2명을 탑승을 해서 직접 그 국제 우정거장까지 가는 그 실험을 하게 된다라는데요. 그게 만약 첫 실험은 2명이요. 그렇죠.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은 이제 나사에서는 이 크루 드래곤을 국제 우정거장에 가는 공식 우주선으로 승인을 한대준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적은데 2명이면. 근데 어쨌든 지금은 2명이겠지만 앞으로 우주선을 더 키워가지고. 뭐 4명도 갈 수 있겠고. 또 달에 가는 우주 프로그램은 또 6명이 탑승을 한다고 하니까요. 좀 더 크게 늘리겠죠. 근데 얼마 전에 나사가 국제 우주정거장에 뭐 호텔을 짓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2명씩 계속 호텔에 묵고 난 다음에 또 승객들 태우고 또 다시 되더라고. 이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공교롭게 또 이 로켓 그 비상탈출 실험에 성공한 다음에 이 보도가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사가 이제 수익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나사가 27일입니다. 바로 이틀 전인데요. 이제 올해부터 국제 우주정거장을 민간인한테 개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미리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휴스턴에 있는 신생 우주 기업인
엑시엄 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이 기업이 바로 우주 정거장에 우주 호텔을 짓는 그런 공식 업체로 선정이 됐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근데 이 엑시멈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의 그 CEO가 실제로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매니저로 그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런 호텔을 짓겠다라는 거죠. 또 호텔은 어떤 모양인 거예요? 우리가 뭐 영화 같은데 보면은 네. 안에 뭐랄까 거대한 우주 정거장 안에 네. 뭐 식물들도 키우고 뭐 막 그렇게 하던데. 네, 일단은 그 식물 키우는 그런 시설들은 없고요. 네. 기존에 이제 국제 우정거장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말 그대로 호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사 사이트에 가서 그 사진을 한번 제대로 봤는데 우리가 그 기다란 그 리무진 자동차를 보면 그 지붕이나 옆에 이렇게 이렇게 포근포근하게 그 안전장치가 스펀지처럼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예. 우리가 의자처럼. 네. 그런 걸로 이렇게 도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호텔 안에서 또 우주의 그 멋진 광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통창이 큰 게 나 있습니다. 그거 안 깨지는 것도 참 신기해요. 그렇죠. 저는. 네. 그럼 하여튼 그 큰 창으로 네. 우주를 이렇게 탁 조망할 수 있다. 그렇죠. 야, 진짜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욕심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이제 나사가 이런 것들을 허가하고 네. 뭔가 우주로 계속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네. 우주선을 쏘아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네. 이게 큰 뭔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 정확히 보셨는데요. 그 이번에 이제 이 만들어질 우주 호텔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일반 여행객들을 위한 시설은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연구 모듈 그리고 이제 거주 모듈 그리고 이제 모듈과 모듈 사이를 연결하는 노드 모듈 이 세 개가 이제 장기적으로 설치가 될 건데 사실 그 나사가 궁극적으로 이제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네. 실제로 지금 국제 우주 정거장이 그 미국이 아니잖아요. 네, 러시아가 소유이기 때문에 네. 이거의 사용 연한도가 2028년도까지라고 합니다. 네,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장기적으로 이 엑시멈에서 만든 우주 호텔 모듈을 미국의 차세대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빅픽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네. 과거 소련 시대 소련이 만들었던 거 러시아가 소유하고 있는 그 그렇죠.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주 맞습니다. 정거장 하나를 만들겠다. 네, 네. 민간 기업들이 좀 져달라, 그렇죠. 지어달라.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실어 날려면은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야겠는데. 네, 장비가 막 어마어마할 그렇죠. 것 장비도 같은데요. 많이 들어갈 거고 네. 일단은 이제 가장 빠른 첫 번째 모듈이 2024년도에 네. 올라간다고 하니까 뭐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그렇죠. 날라가지고 네. 하나하나씩 우리 그 조립을 하는 조립하듯이 거죠. 네. 계속 하나하나씩 조립해 나가다 보면 완성이 될 것이다 이러네요. 네. 근데 미국 시간으로 어제였었죠. 네, 스페이스X가 인터넷용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근데 이게 인터넷용이 네. 우리 지상으로 쓰는 인터넷용이 아니라 우주에서 쓰는 인터넷이라면서요? 이 공식적인 그 이제 그 프로젝트 명이 뭐 네. 스타링크라고 그래서 네. 이제 우주 인터넷이라고 명명을 하긴 하는데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 지구의 모든 공간을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게 다 그냥 감싸겠다라는 거죠. 그럼 지상에서 쓸 수 있는 그렇죠. 인터넷이었어요? 네, 1차적으로는 이제 지구에서 쓰는 거고요. 네. 그게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국제 우주항 선원의 궤도 안에서 있는 또 우주선들끼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모듈로까지 확장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도 다 쓸 수는 있지 않나요? 지금도 아닌가요? 쓰는데 어쨌든 이제 우주 같은 경우도 좀 인터벌 시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뭐 오지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인터넷들이 뭐 제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인터넷이 결핍되는 지역을 없애겠다라는 거죠. 완전히 없애겠다. 네네. 그럼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고? 절대 공짜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공짜야지.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네. 그 이번 달에만 2번 쐈습니다. 네. 2번을 쐈고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까지 총 약 200개 정도의 위성을 지금 일단 올렸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지구를 전체를 커버하는 이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려면 인공위성이 400개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400개요? 네, 그러니까 그지만 절반 좀 온 거죠. 그럼 우주선 한 번 쏠 때 여러 네. 개를 넣어가지고 그렇죠. 하는 여러 개를 겁니까? 넣는 거죠. 여러 개.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네, 이번에도 하는 거예요? 엊그제 발사한 것도 60개를 넣어서 초소형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한 거죠. 제가 언뜻 어디서 본 것 같은데 1,400개까지 올리겠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아마도 궁극적으로 좀 더 뭐 그 인터넷 어떤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많이 올라갈수록 좋겠죠. 일단은 촘촘할수록. 우리가 언젠가는 스페이스X한테 인터넷을 기대게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뭐 우리한테 사용료 따박따박 받아가는 시대가 오는 그런 우리가 통신사에 내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좀 암울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그
우주 인터넷망이 구축이 되면 네. 이것도 특정 회사가 그걸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네. 이거는 요즘 우리 뭐 해킹도 많이 당하고 그렇죠. 하잖아요. 보안 이슈가 또 있겠죠. 약간 프라이버시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지난번에 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썼던 네, 카드도 네. 그거였었잖아요. 네. 중국한테 서버 그 5G 서버나 이런 것들을 네, 네. 이용을 하게 되면 네. 우리 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 했었는데 네. 전 세계를 미국이 다 감시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국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일단은 이제 이렇게 우주 인터넷망을 구축을 하려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천 대의 위성이 지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우주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이 위성들을 만들 때 이미 그 위성 안에다가 어떤 시한 연도가 되면 네. 자동으로 파기가 돼서 대기권으로 침투해서 그러니까 소멸되게 이런 식으로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뭐 그런 뭐 물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뭐 보안이나 개인 프라이버시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아마 좀 국제적인 협약들이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거 그러네요. 정말. 국제 협약을 좀 만들어서 우리 네. 북극이나 남극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맞습니다. 것처럼 우주 협약을 네. 지금 우주 협약 같은 게 없나요? 있죠. 네,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에 그걸 넣어가지고 네. 미국이 이런 것들을 뭐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다 무조건 독점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네. 이 뭔가 좀 시대가 이제 또 한 번 혁신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지금 오늘 생각이 소개해드린 들어요. 이슈들이 다 이번 달 안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 한 달 이번 사이에. 달 안에요. 이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게 되면 네. 진짜 영화 속에서 본 세상을 우리가 지금 진짜로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새로운 우주 시대를 앞두고 있는 또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럴 때는 어떤 곡을 소개해 주셨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오늘 노래는 그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라는 노래인데요. 네.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그 연인 간의 거리를 우주로 표현한 가사가 오늘 주제하고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청취자분들께서도 문경수 탐험가가 왜 이 곡을 선곡했는지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다가 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려오면 잡음 중 일부는 빅뱅 때 생성된 소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백예린이 부른 우주를 건너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